오늘 오후 6시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 건물 절반가량이 무너져 내려앉아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에 수영장에 물이 남아 뿌려보지만 화마는 끄덕도 하지 않습니다. 어린 생명들을 순식간에 앗아가버린 거센 불길에 학부모들은 넋을 잃은 채 비명만 질렀습니다. 애들 더 이상 안 내려와요 지금. 애들이야! 그때 그 재난 정진항입니다. 재난 전문가 터너는 재난이란 사전 경고를 무시하는 문화 속에서 쌓인 위험 요소들이 동일한 시공간에 집중돼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재난의 사전 경고를 무시했을 때 엄청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연인의 선물을 사기 위해, 누군가는 가족의 식사 준비를 위해, 또 누군가에겐 생업을 위한 직장이었던 그곳. 저녁 6시가 가까워지던 시각,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삼풍백화점 건물 절반가량이 무너져 내려앉아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백화점 붕괴 당시 인근에 있던 목격자들에 따르면 건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먼지와 가스 냄새로 숨을 쉬기가 힘들 지경이었고 분진이 날려 한 치 앞이 보이질 않았다고 하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고 승용차가 뒤집혀 있는 등 그 일대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1989년 12월 서울 서초동에 화려하게 개장한 삼풍백화점. 당시 파격적인 건물 디자인과 고급화 전략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건물이 붕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사망자 502명 포함 1,500여 명의 사상자를 낳은 최악의 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붕괴 사고는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것일까요? 어처구니 없는 이 사고는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삼풍백화점은 애초에 백화점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종합상가 용도였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정밀 진단은 건너뛴 채 불법으로 시공됐는데요. 시공 과정에서도 안전은 뒷전,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적합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고 비상식적인 상가 배치를 하는 등 건물의 위험성을 키웠습니다. 4층까지만 설계됐던 건물을 5층으로 확장 공사를 하고 식당가를 꾸미면서 건물에 엄청난 하중을 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지하 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에 설치되어 있던 냉각탑은 옥상이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의 4배가 넘는 87톤에 달했는데요. 이 냉각탑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크레인 대신 바퀴를 달아 이동함으로써 옥상에 균열이 생기는 과오를 저지르고 맙니다. 완공된 후에도 무리한 증축 공사를 수시로 시행하는 등 부실 공사 및 부실 관리가 이뤄낸 비극적 사고였는데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여러 차례 붕괴의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붕괴 2달 전부터 5층 천장에 균열이 생기고 내려앉으면서 전문가들 역시 붕괴의 위험을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들은 응급처치에만 급급한 채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인 6월 29일 몇 차례 파열음이 들리고 균열이 커지자 백화점은 임시방편으로 진동을 줄이기 위해 에어컨 가동마저 멈추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영업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쌓였던 균열이 한계에 도달하며 도심 한가운데 있던 백화점 건물이 순식간에 주저앉았습니다. 에어컨이 멈추자 더위를 참지 못해 백화점 쇼핑을 포기하고 나왔던 사람, 결혼을 앞두고 예물 반지를 찾으러 가던 길에 붕괴된 건물 잔해에 깔리며 사망한 신부, 사고 발생 후 17일 만에 기적같이 구출된 마지막 생존자까지
그 당시 서울 한복판에서 생사의 경계에 선 채 생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당시 기존 건물들에 대해 안전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했고 특수재난사고 등에 신속히 인명을 구조할 수 있도록 중앙 119 구조대도 이때 설치하게 됩니다. 사고 당사자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큰 트라우마를 남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불행하게도 가슴 아픈 6월의 참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풀만 무성한 이곳. 사실 이곳은 약 20여 년 전 꽃다운 생명을 부참하게 앗아간 참사의 현장입니다. 지난 1999년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과 인솔교사 47명 등 모두 544명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을 찾았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며 갯벌 체험에 나섰던 어린아이들. 그날 이후 아이들은 끝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고단한 하루 일과를 끝내고 모두가 잠들었을 밤 깊은 시각, 소방서에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바로 화성군 소재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였는데요. 그 시각 수련원 건물 내 여기저기에서는 비명소리와 함께 아이들을 대피시키는 부산한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500여 명에 이르는 대다수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학생들은 인솔교사들의 대처로 탈출할 수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19명의 어린이와 교사 4명은 건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황망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화재는 가장 처음 3층에서 일어나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옮겨붙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불이 난 301호에는 서울 소망유치원 어린이 18명이 잠들어 있었고 그 방에는 인솔교사 없이 어린아이들만 잠든 상태여서 대다수의 사망자는 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화재 원인은 방 안에 피워둔 모기향이 주변으로 옮겨붙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는데요. 전기 누전 가능성도 제기되며 아직까지 의문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화재 발생 시간은 12시 30분경으로 추정되는데요. 화재 발생 후 1시간 남짓 넘어서야 뒤늦게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인근 소방서에서부터 현장까지의 거리는 70km가 넘는 데다 수련원에 진입하기까지 장애물이 많아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피해를 키웠던 중요 원인 중에 하나는 화재가 난 수련원 건물은 1층만 콘크리트로 지었고 2층과 3층은 컨테이너 박스를 얹어 만든 임시 건물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건축 자재는 불에 잘 타고 저렴한 인화성 재료를 사용하는 등 청소년 수련원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구조물이었던 것이죠. 이런 곳에 소방안전시설 역시 제대로 갖춰져 있을 리 없었습니다. 생활관에는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가 있었다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불량품에 불과해 무방비 상태로 고스란히 피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허술한 컨테이너 박스에 인솔교사 없이 잠들어 있던 아이들, 대피할 시간을 놓친 채 그렇게 소중한 생명은 끝내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시랜드 참사는 직접적인 화재 원인뿐만 아니라 불법과 무책임 등 사회 안전 시스템이 무너진 참사의 상징으로 아직도 많은 이들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와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불법 건축과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전형적인 인재에 따르는 대가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원칙과 안전을 무시하고 당장 눈앞에 놓인 이익만 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재난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대한 데이터와 복잡한 지침들을 가장 명확하고 실용적으로 풀어드리는 해설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큰에 빠진 안전교육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과 여러분 곁에 있는 동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여름철 건설 현장 생존 수칙이에요. 매년 여름 폭염이 쏟아질 때마다 우리 현장은 소리 없는 전쟁터로 변하잖아요. 오늘 이 해설 딱 끝까지 보시고 나면 숨막히는 폭염 속에서도 현장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생존 프로토콜 확실히 마스터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한번 보세요. 45.9%. 질병관리청 최신 데이터인데요.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들의 거의 절반이 건설 현장이나 논밭 같은 야외 작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폭염이란 놈은 운 나쁜 몇 명한테만 걸리는 게 아니라 매일 땀 흘리는 작업자 절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진짜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거죠. 현장에서 폭염은 그냥 더운 날씨가 아닙니다. 치명적인 재해 그 자체입니다. 자, 오늘 이 무시무시한 녀석들을 어떻게 때려잡을지 5가지 핵심 플랜입니다. 현장의 2가지 위협, 온열 질환 대처법, 식중독 철칙, 작업 중단 기준, 그리고 마지막 1일 점검표까지. 시간 아까우니까 핵심만 팍팍 짚고 넘어가죠. 첫 번째 파트, 여름 현장을 노리는 2가지 숨은 위협입니다. 혹시 5월이나 6월의 이른 더위가 한여름 땡볕보다 더 무섭다는 거 아셨나요? 우리 놈이 아직 더위에 적응을 못해서 땀샘이나 혈류량이 재기능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지럽고 힘든 걸 그냥 요즘 내가 피곤한가, 춘곤증인가 하고 넘기다가 훅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서운 적, 서늘한 아침에 배달 왔다고 안심하고 한 구석에 방치해둔 점심 도시락. 이거 하나 되면요, 세균을 기하급수적으로 찍어내는 인큐베이터로 돌변합니다. 더위, 그리고 세균, 이 두 놈이 여름 현장의 최대 적폐입니다. 두 번째 파트, 온열질환 구별법과 응급처치입니다. 여기서 사람 목숨이 오고 갑니다. 온열 질환이라고 다 똑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이 2가지를 꼭 비교하셔야 합니다. 왼쪽의 열사병, 이게 진짜 위험한데요. 체온 조절 기능이 완전 고장나서 체온이 40도 위로 뚫고 올라가는데 땀 한 방울 안 흘립니다. 피부가 시뻘겋고 바싹 말라 있으면 지금 당장 생명이 위험하다는 신호예요. 반면에 오른쪽 열탈진, 보통 일세병이라고 하죠.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수분이 다 빠져나간 상태라 피부가 창백하고 축축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하나. 환자가 땀을 흘리느냐 안 흘리느냐,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동료가 땀도 안 나고 몸이 불덩이인데 쓰러졌다? 열사병입니다. 1분 1초가 급해요. 첫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119 누르세요. 둘째, 그늘로 얼른 옮기고요. 셋째, 꽉 낀 작업복 다 풀어 헤쳐줍니다. 그리고 넷째, 이게 핵심인데요. 얼음 중원이나 차가운 물수건 구해서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직접 대세요. 굵은 혈관 지나는 곳을 억지로라도 식혀서 심부 체온을 확 끌어내려야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화면에 이 굵은 글씨 뇌리에 꽉 박아두세요. 쓰러져서 의식 없는 사람한테 물이나 이온 음료 먹이는 거 절대 네버 안 됩니다. 깨운다고 입에 물 붓다가 그게 기도로 넘어가면 질식사로 이어져요. 진짜 큰일 납니다. 의식 없으면 119 올 때까지 무조건 체온만 낮추는 겁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파트, 식중독 예방 철칙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균과의 전쟁이죠. 마의 온도 구간 5도에서 60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름철 한낮 기온이 딱 이 구간 한가운데로 관통하잖아요. 살모넬라균이나 병원성 대장균 같은 악명 높은 식중독균들이 이 온도에서 정말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아침엔 시원했으니까 상온에 둬도 되겠지 하는 그 순간이 세균들한테는 파티타임 열어주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럼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첫째, 조리기구 무조건 구분해서 쓰세요. 생고기 썰던 도만한 칼로 채소 썰면 그 균들이 고스란히 옮겨가는 교차 오염이 발생합니다. 육류용, 채소용 철저하게 나누셔야 하고요.
고기 같은 식재료는 대충 겉만 익히지 말고 중심 온도가 75도를 넘는 상태로 1분 이상 푹 가열해야 세균이 죽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하나, 우리 손 절반 이상의 식중독 원인균인 황색 포도상균이 살고 있어요. 현장 화장실 다녀와서 혹은 밥 먹기 전에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빡빡 안 씻으면 그 균들 내 입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식자재에 보관할 때 이 콜드체인 원칙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조리된 음식은 상온에 두지 말고 싹 식혀서 즉시 5도 이하로 냉장 보관해야 해요. 그리고 현장에 배달된 점심이나 참이 야외 떼약볕에 1시간 이상 방치됐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전량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눈으로 보거나 냄새 맡아서는 독소 퍼진 거 절대 모릅니다. 그거 먹는 건 그냥 동료들 목숨 걸고 폭탄 돌리기 하는 거예요. 네 번째, 폭염 단계별 작업 중단 기준. 관리자분들 귀 쫑긋 세워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공식 대응 지침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단순한 온도가 아니라 복사열, 습도 다 따진 체감 온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 벽에 걸린 온도계로 뜨거운 철근 위에서 일하는 작업자분들 고통을 잴 수는 없잖아요. 철저히 현장 체감 온도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복잡한 기준들 표 하나로 딱 정리해드릴게요. 체감온도 33도 넘어가는 주의보 뜨면요. 매 시간 무조건 10분 이상은 그늘에서 쉬게 하셔야 합니다. 35도 이상 경보 단계다. 그럼 매 시간 15분 이상 쉬고 제일 뜨거운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야외 작업은 원칙적으로 다 중지하세요. 만약 38도 넘는 위험 단계가 오면 그냥 다 내려놓고 올스톱입니다. 작업자분들이 눈치 보며 쉬게 놔두지 마시고 관리자가 명확한 수치에 따라서 강제로 쉬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5번째 파트네요. 현장 생존 1일 점검표입니다. 매일 아침 TBM 시간에 관리자랑 작업자가 같이 체크해야 할 리스트입니다. 이거 그냥 사인만 하고 넘기는 귀찮은 종이 쪼가리 아니에요. 오늘 하루 우리 팀 살아서 집에 가게 해주는 아주 든든한 생명줄입니다. 어떤 걸 봐야 할까요? 딱 6가지만 확인합시다. 첫째, 시원하고 깨끗한 물 넉넉하게 잘 나오죠? 둘째, 바로 근처에 바람 잘 통하는 그늘막 쳐놨고요. 셋째, 체감 온도에 맞춰서 강제로 쉬게 하고 있습니까? 넷째, 작업할 때 서로 상태 봐줄 수 있게 2인 1조 버디 시스템 제대로 돌아가고 있죠. 다섯째, 점심 도시락 아이스박스 보관 같은 콜드체인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쿨토시나 아이스조끼 같은 보냉장구들 다 지급됐죠? 관리자 여러분, 매일 아침 이 질문의 전부 그렇다라고 자신있게 외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진짜 마무리입니다. 속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 옆에서 땀 뻘뻘 흘리는 동료 진짜 안전한가? 나는 오늘 생존 프로토콜을 제대로 확인했나? 여름철 현장 안전은 운에 맡기는 게 아닙니다. 동료 얼굴이 너무 창백하진 않은지, 땀은 잘 흘리고 있는지 서로 챙겨주는 그 사소한 상호감시가 진짜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해설에서 보신 이 수칙들, 내일 아침 출근하시자마자 현장에서 당장 써먹어 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늘 여러분의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계 최초의 합성 섬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지금 계신 이곳에 만약 하얀 용기가 나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관리자들은 교육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했지만 가장 위험에 노출된 사람에게는 그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 마음을 더 미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는 안전은 너무나 쉽게 말한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박승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계 최초의 합성섬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정답은 바로 스타킹에 올려인 나일론입니다. 제가 안전보건공단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의 전공과 제가 하는 일이 현장 노동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하고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던 물질이 바로 나일론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겨울이었어요. 한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나일론 수지를 이용해서 브레이크 센서 주위를 코팅하는 작업이 있는데 작업자분들이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고 불편함을 호소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어서 곤란했던 상황입니다.
냄새의 원인을 찾고자 현장을 방문해서 취급하는 원료 물질인 나일론 66이라는 수지를 실험실로 가져와서 공정 온도에서 가열을 하면서 발생되는 물질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쾌하고 자극적인 냄새, 비린내 등이 나는 케톤, 알데하이드, 아마이드, 아민 등의 물질이 발생하였습니다. 냄새의 비밀은 나일론 66 수지의 분자 구조에서 알 수 있는데요. 나일론 66 수지를 가열을 해서 압출하는 그런 과정에서 열분해가 일어나면서 이 동그라미 친 부분에 구조가 포함된 화학물질이 새롭게 생성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작업자들이 불편해했던 원인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나일론 수지를 가열을 해서 압출하면서 이런 압출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 물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이렇게 화학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사고, 부작용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기 어렵습니다. 인류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물질이라도 물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알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마치 모든 걸 알고 고치는 마법사 같이 보이시나요? 하지만 아직도 산업 현장에서는 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가 숱하게 일어납니다. 저는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안전정보가 피해자들에게 공유되지 않았고 현장 노동자들이 미리 알았었다라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너무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2013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TMAH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한 사업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물질은 피부에 닿기만 해도 단 몇 분 만에 호흡부전으로 사망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물질이었습니다. 그 무렵 TMAH 중독으로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고 정부와 저희 공단은 관련 사업장에 긴급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사업장에서는 이 물질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전달했고 관리자들은 충분히 교육을 했다라고 답을 했어요. 이 말을 믿고 현장에 나가 실제 물질을 다루고 있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혹시 지금 취급 중인 물질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모릅니다. 순간 저는 머리를 맞은 듯한 어떤 충격이 왔습니다. 관리자들은 교육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했지만 실제 가장 위험에 노출된 사람에게는 그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TMAH는 단순한 유해물질이 아닙니다. 먼저 작업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개인보호 조치가 필요하며 혹시 노출될 경우 노출 즉시 신속한 세척과 응급조치가 생명을 좌우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를 일선 협력업체 직원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실수나 누락이 아니라 구조적인 방치였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일이 그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불과 몇 년 후 또 다른 현장에서 같은 물질에 의해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제가 이번 강연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노동자 한 분이 TMAH가 얼굴, 팔, 눈 등에 노출되어 심정지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역시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위험은 왜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협력업체라는 이유로, 하청이라는 이유로 작업 지시만 전달되고 위험은 공유되지 않는 구조가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보시는 그래프는 2017년에 실태조사를 통해 원청과 하청의 사고사망 만인율을 연구한 자료입니다. 원청보다는 하청업체의 사고사망 만인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청의 안전과 하청의 안전,
다르지 않습니다. 위험은 충분히 공유해야 해결할 수 있고 함께해야 진정한 안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신 이곳에 만약 하얀 용기가 나고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네,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바람을 등지고 핀셋을 뽑아서 소화기를 뿌리겠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노동자분들도 분명 그렇게 배우고 실천하셨을 겁니다. 네, 최악의 화학공장 참사로 불리는 화성 아리셀 참사의 희생자들 말입니다. 이 참사로 총 23분이 사망하셨고 그 중에 외국인 노동자는 18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참사가 된 첫 번째 원인은 리튬 배터리는 일반 분말 소화기로는 전혀 화재 진압이 안 되는 화학 제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압 효과가 없는 소화기를 뿌리는 사이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리튬 배터리에서 발생한 유도경기가 피해자분들을 집어삼켰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탈출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정규직이어서 비상구의 위치를 제대로 몰랐고 어떤 출입구는 심지어 정규직의 사원증을 대야만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 소화기로 진압이 안 되는 물질을 다루는 산업 현장이라면 당연히 노동자들에게 특별 안전 교육을 했어야 합니다. 위급 상황에서는 누구나 비상구를 통해 빨리 탈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청업체라서 안전교육을 충분히 못 받은 TMAH 사례처럼 원청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의 10% 정도가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외국인 노동자의 사고 사망 발생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고 사망 발생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다양한 원인에 의한 것이겠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 위험을 더 크게 만드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저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남처럼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운 일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8년 여름 저는 외국인 노동자 센터를 처음 방문하게 됐습니다. 당시 산업 현장에서 화학물질 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었고 그중 많은 피해자가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내부에서 논의를 한 끝에 주말마다 돌아가면서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 가서 상담을 해보자고 결정을 내렸고 저도 그 일환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발걸음은 그리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과연 도움이 될까? 나 혼자서 뭘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하는 회의도 있었고 무엇보다 주말마다 시간을 쪼개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에서 한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처럼 보였던 그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저와는 달리 아주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봉사에 임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곳에 오셨어요? 라고 묻자 돌아온 답변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저와 같이 자란 사람들이 한국에서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서요. 저라도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시켜서 나온 사람이었고 이 여학생은 마음이 시켜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한참 어린 학생이지만 그 마음은 어쩌면 너무 어른보다 더 깊고 매우 순수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의 자세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상담을 넘어서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실행하고자 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건 제 업무가 아닌 그 여학생에게서 배운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작은 관심이 사람의 생명을 바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수십 년을 일하며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처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을 더 미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는 안전을 너무나 쉽게 말한다는 점입니다. 매일 회의에서도, 뉴스에서도, 현장에서도 안전이 제일이다라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그 안전이라는 말이 정말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이 질문에는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하청업체 노동자, 그 외에 정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즉 시스템 안에서 가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에 더 자주 노출되고 정보를 덜 받으며 책임에서도 종종 제외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원청 책임이 아니야. 개인이 조심했었어야지. 그 직업은 원래 위험해. 하지만 위험한 일이란 있어도 위험해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는 구분도, 등급도, 예외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안전은 누군가에게는 적용되고 누군가에는 빠지는 그런 조건부 개념이 아닙니다. 진짜 안전이란 가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품에 넣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현장을 방문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하다 보니 안전정보 전달에 차등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안전이 보일 때 우리 사회도 더 안전해집니다. 우리의 안전과 그들의 안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안전해야 합니다. 진짜 안전은 같이 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반장님, 오늘 작업 진행은 잘 되나요? 네, 소장님. 지금 핑크보드가 올라가니까 이제 핑크보드를 깔고 철근 배근 작업만 하면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습니다. 아, 안전하게 작업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어이, 박씨! 작업 좀 서두르자고! 이 많은 핑크보드를 언제 다 옮길 거야? 그래도 너무 서두르다가 사고라도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니까 일이 늦는 거야. 그런 생각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올려야 빨리 끝나자. 예, 알겠어요. 그런데 반장님, 화물 크기가 크니 두 줄 거리로 해야겠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어이구, 두 줄 거리는 무슨 시간도 없고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 잠깐 들어서 옮기는 건데 뭐 한 줄 거리만 해도 충분해. 김기사, 타워크레인 내려봐. 좋아, 그대로 쭉쭉 내려. 오케이, 거기까지. 자, 으쌰. 김기사, 체결 다 됐어. 이제 올려. 반장님,
줄이 무게중심에 맞게 잘 체결되었죠? 아, 무게중심은 무슨? 나 참, 네 친구도 답답한 소리 하는군. 어디 일 한두 번 해? 걱정 붙들어 매고 빨리 서두르자고. 아니 자꾸 흔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걱정할 시간에 절곡 작업장 정리나 먼저 시작해. 예, 반장님. 자, 어디 보자. 여기는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나? 한 줄거리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하물의 무게중심이 잘 맞지 않고 있어. 하물이 떨어지겠는걸? 벨트 슬링도 노후화되어 있잖아. 벨트가 파단될 수 있겠어. 게다가 하물 낙하 위험이 있는 하물 운행 경로 아래에서 박씨가 작업하고 있어. 박씨가 위험해. 왜 이러지? 박씨! 위험해! 네? 무슨... 기업! 박씨, 괜찮아요? 어떻게 된 거야? 이상하다. 분명 단열재가 내 위로 떨어졌는데. 이봐, 박씨 괜찮아? 큰 사고가 난 줄 알고 얼마나 놀랐다고. 아휴, 아직도 다리가 다 후들거리네. 에이, 평소엔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오늘따라 운이 안 좋았어. 으유, 정신 차리세요, 이 반장님. 운이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이때까지 운이 좋았던 거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그런가? 그런데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우린 그냥 평소와 같이 작업했는데. 박 씨와 반장님은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아, 안전수칙? 자, 그럼 타워 크레인으로 하물을 인양할 때 어떤 점을 꼭 지켜야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타워 크레인으로 중량물 인양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타워 크레인을 이용하여 하물을 인양할 때에는 하물이 빠지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데요. 한 줄거리 방법으로 하물을 인양하게 되면 하물이 좌우로 치우치거나 흔들려 하물이 평형을 잃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물을 인양할 때는 하물 형태에 따라 두 줄거리 방법이나 십자 걸기 방법 등을 적정하게 선택하여 하물을 견고하게 묶고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벨트 슬링을 사용할 때는 벨트가 박리되거나 오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결이 일어나고 눈에 띈 베인 상처, 쓸린 상처 등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인양 하물은 다른 작업자의 머리 위를 지나지 않게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봐 박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예? 줄거리 작업하려고 하는데요. 아니 그걸 누가 몰라? 왜 한 줄 거리를 해? 두 줄 거리나 십자거리로 안전하게 작업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반장님. 10분 안전 점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주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전 투자는 알차게, 소비 계획은 철저하게. 안녕하세요. 안전 영수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산업 현장에 많은 분들이 안전수칙을 다짐하면서 사고를 예방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의뢰인은 조금 특별히 자신의 안전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이곳을 찾아주셨다고 해요. 과연 어떤 노하우일지 바로 만나봅시다. 고고! 네 번째 의뢰인은 이 무사고를 달성하고자 하는 무려 15년차 베테랑 작업반장이시네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일 작업 전 가장 가치 있는 10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마법 같은 10분으로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지 지금 바로 살펴봅시다. 의뢰인의 투자 리스트이자 안전 노하우는 바로 매일 아침 꾸준한 작업 전 10분 안전 점검이네요. 이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말처럼 모든 일의 시작에 기본을 충실히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마찬가지로 의뢰인의 현장에서도 이 당일 수행하는 작업 내용을 공유하고 또 위험 요소를 확인함으로써 안전에 10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TBM 왜 매일 실시해야 할까요? 현장에서는 매우 다양한 요인으로 사고가 일어나는데 매일 익숙하게 다루는 기계와 장비가 아주 조금의 방심으로 아주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TBM을 통해 안전수칙을 반복하고 또 기억에 남도록 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있는 것이죠.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잊지 않고 꼭 실시되어야겠죠?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0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길래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라고 묻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의뢰인의 10분 투자 상세 내역서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준비 단계에서는요, 작업자의 건강 상태와 또 보호구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고 하네요.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준비를 하는 단계죠. 그 다음으로는요, 의뢰인이 전달하는 작업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는지 작업자 스스로 체크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예방 대책까지 세우면서 주체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안전은 자기 스스로 먼저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또 의뢰인은 이 필요한 물품이나 개선 사항을 요청받으면 바로 빠르게 조치하면서 모두가 TBM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모두를 위한 또 가족을 위한 다짐으로 서로의 안전 작업을 독려하면서 TBM이 마무리가 됩니다. 모두를 위한 안전일터 아니겠어? 역시 우리 의뢰인 베테랑 작업반장님답게 그냥 굉장히 꼼꼼하고 또 알차게 이 TBM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전을 1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베테랑이라 할 수 있죠. 우리 모두의 안전 지켜주실 거죠? 앞선 단계에 따라 꼼꼼히 작업 전 이 10분을 투자해온 의뢰인의 현장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 TBM의 긍정적인 영향을 또 받았다는 작업장이 있는데요. TBM의 효과를 측정한 연구에 따르면요, TBM에 참여한 작업자는 학습이 촉진됐으며 또 철저한 안전수칙 이행과 안전의식 고양의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또 반복적이고 이 토론적일수록 안전점검의 효과가 더욱 좋았다고 하네요. 이러한 TBM을 통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주요 사고 원인인 보호구 미착용에 의한 재해부터 또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추락 재해까지 이 다양한 재해 요인을 예방할 수가 있답니다. 작업 중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작업 전 진행되는 이 10분 안전 점검을 꼭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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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안전 영수증은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의뢰인의 안전 노하우, TBM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10분 안전 투자. 작업 전 10분 안전 점검을 안전한 산업 현장을 만드는 필수 영수증으로 등록합니다.
안전을 위한, 우리를 위한 하나된 마음으로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소중한 생명을 함께 지켜요. 그럼 다음 안전 영수증으로 만나요. 안녕!